자, 그러면은 활정도의 7번째 덕목, 바른 마음 챙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실습도 많이 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 이미 여러 가지 해봤으니까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같이 한번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바른 마음 챙김은 실제로 앞에서 우리가 활정도에서 앞에 5가지 덕목,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얘기할 때 3가지가 늘 같이 따라붙어 있었어요. 바른 이해,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이 3가지가 있어야만 다른 덕목들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은 바른 마음 챙김이 없으면은 방향을 바르게 갈 수가 없어요. 또. 그 다음에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또 마찬가지로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 챙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할 텐데, 웹하드에 올라가 있는 논문 중에서 불교 명상의 심리치료의 응용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지난 8월 달에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마음 챙김이 어떤 의미인가, 서양에서 불교의 본래의 사티라고 하는 말, 여기 사티파타나 할 때 사티라는 말을 마음 챙김으로 번역한 말인데, 이것을 마인드풀리스라고 번역했던 그 정황과 마인드풀리스라고 하는 말의 영어의 원래 의미가 무엇이고,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이걸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가. 옥스퍼드 사전에 정의가 3개가 있는데, 마지막 3번째는 불교와 요가의 명상에서 마인드풀리스에 대한 그 정의를 사전 속에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사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음챙김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경전 속에서 찾아가지고, 그것이 또 현대 심리학에 응용될 때 심리치료나 이 심신의학, MBSR 같은 프로그램, 마인드풀리스 베이스드 스트레스 리덕션, 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에 이용될 때는 어떤 의미로 이용되는가 하는 것을 쭉 적어놨습니다. 불교 수행의 시작부터 불교 수행의 완성까지 관철되어 있는 우리 마음의 자질을 마음챙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이 없으면 뭐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것이 마음챙김인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바른 마음챙김은 4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이라고 합니다. 마음챙김을 확고하게 확립시킨다. 그런 4가지 대상에 대해서 마음챙김을 끊임없이 적용시킨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사티파타나라는 말이 염처 또는 염주라고 하는 2가지 한문으로 씁니다. 여기는 염처라고 써있죠. 마음 챙기는 대상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염주, 마음을 확립시키는 것이라고 해서 염주라고도 합니다. 염자라는 한자를 잘 봐요. 이거를 한자 해석할 때 이걸 파자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금자의 마음신자예요. 이 말이, 이 한자의 말은 본래 생각하라는 마음인데, 어떤 상태이냐면은 마음이 현재에 일어나는 일을 놓치지 않고 있는 상태. 그래서 프리센스 오브 마인드, 마음의 현전 또는 현존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현재에 분명하게 깨어있는 상태. 마음이 현재에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계속 뭐 하고 있어요? 몇 학생은 하고 있는데? 몇 학생은 아직도 여전히 때는 이때다 하고 자고 있고, 좋아요. 자, 그러지 않은 학생들은 뭐 하고 있어요? 내 얘기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이해도 되고? 그런데 순간순간 마음은 다른 일을 또 합니다. 내 얼굴을 뻔히 쳐다보면서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눈은 떠 있는데 마음으로는 다른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다른 것으로 또는 기억 속으로 빠지거나 딴청 피지 않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는 상태. 이것을 마음챙김이라고, 한문으로 염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그 뜻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경험을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것. 어떤 태도로? 평가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자세가 이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할 때마다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은 평가를 합니다. 저건 저렇다, 이건 이렇다, 저건 저래서 문제고, 이건 이래서 문제고, 오늘 날씨도 별로 안 추운데 왜 전에 안 갔을까? 도시에 들으니까 추운데 왜 난방을 아직 안 켜놨을까? 계속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평가들을 계속 해요. 그죠? 평가를 안 하는 우리의 사유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가능하냐면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가의 수위를 낮출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평가하지 않는 일을 또는 평가하는 것을 자각하면서 평가에서 약간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오늘은 명상 잘했네 또 평가하고 있어요. 오늘은 내가 명상 정말 못했네 라고 또 평가하고, 여러분들이 쓰는 소감문 속에 쓰는 내용들은 대부분 그런 평가의 기록들입니다. 그건 해야 돼요.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이런 평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하는 것과 그냥 평가의 어떤 저지먼트 속에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라고 딱딱 저지먼트하는 그런 내용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좀 다릅니다. 마음 챙김은 그런 평가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잊지 않고 지금 현재 이 순간 선명하게 자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대상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입니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의 확률, 그걸 신념처라고 합니다. 이거는 내 몸을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을, 여러분들 내 몸을 자각하고 삽니까? 내 몸이 있다는 것을 잘 자각이 돼요? 당연히 여기 있는데 뭘 또 자각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들을 관찰하면서 어떤 느낌들을 받았어요? 내 몸에서 이런 감각이 일어나고 있네 라고 하는 신기한 느낌 같은 건 안 들었어요? 무릎을 알아차리니까 무릎이 뭔가 근질근질하고 뭔가 꿈틀꿈틀하는 그런 감각이 일어나는 것도 느낄 수 있죠. 그거는 만든 것이 아니라 본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몸에 대한 마음챙김이 1차적으로 주어지는 이유는 우리 몸은 그렇게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어저께 밤에 잤다가 오늘 아침에 다른 얼굴이 되지 않습니다. 눈곱이 좀 끼고 좀 부시시해질 수는 있어도 근본 원판이 바뀌진 않습니다. 몸에 대한 마음챙김은 현재의 주의를 기울이는데 가장 좋은 대상, 좋은 방법이다. 현재 이 순간을 깨어있게 하는데 이 염자가 말하는 금식, 현재의 마음을 회복하는데 가장 좋은 대상이 있다면 몸이다. 내 몸. 내 몸은 어디 가지 않잖아요. 그죠? 이거 어디 가요? 늘 이렇게 가지고 산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이렇게 여기 존재하잖아요. 내가 자각만 하면 여기 있네. 자, 그 몸을 대상으로 한 마음 챙김의 확립이 있고, 두 번째는 느낌입니다. 느낌은 감각과 느낌 두 가지가 있어요. 감각은 바디에서 일어납니다. bodily sensation. 그 다음에 느낌은 mental feeling으로. 그래서 바디에서 일어나는 sensation과 mental, 마음에서 일어나는, 정신에서 일어나는 느낌, 정서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채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들 이미 12년기에 대입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느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좋은 느낌에는 욕심이 생기고, 싫은 느낌에는 짜증이 생기고, 분노가 생깁니다. 이 경험들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경험들이에요. 몸 자체의 경험도 피할 수 없습니다. 몸이 피곤해지는 나릇한 느낌도 피할 수 없고, 또는 몸 자체가 경쾌한 그런 상태를 피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들은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어요. 늘 우리 앞에 현존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현존해 있는 몸의 자세나 몸에서 일어나는 경험이나 또는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 마음의 느낌들을 계속 해석하고 또 평가하고 이러면서 있는 그대로를 보는 일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몸으로 돌아와라, 감각과 느낌으로 주의를 기울여라. 이게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일단은 attention을 paying attention 한다. 주의를 기울이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 이때 마음은 여러 마음의 상태들이에요. 마음이 지금 욕심이 있다, 또는 욕심이 사라졌다. 화가 났다, 화가 사라졌다. 또는 점점 마음이 가라앉아서 점점 이렇게 침체된다. 우울해진다. 또는 마음이 들떠올르고 점점 산만해진다. 뭐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마음은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잘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은 알아차렸다 싶으면 또다시 변해 있어요. 몸은 그렇게 휙휙 변하지 않아요. 마음은 너무 빨리 변해서 마음 챙김의 힘이 약한 채로 마음을 보려고 그러면은 이 도망가는 놈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걸 쫓아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마음은 늘 알아차리려고 하면은 지금 이 순간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연습했던 대로 하면은 지금 내 마음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오늘 2분 늦어가지고 정시 출석 체크 못했다고 계속 기분 나빠요? 늦은 학생들은? 야, 오늘은 내가 헐레부터 와가지고 10시에 채워가지고 내 이름하고 학번 적어놓아가지고 가산 좀 받아가지고 기분 좋아요? 기분 좋은 것은 벌써 잊어버리겠죠, 그죠? 기분 나쁜 건 계속 오래가고, 부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보다 강하다. 이게 우리의 정서적 경험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기분 좋은 경험과 기분 나쁜 경험을 하루에 번갈아 가면서 비슷한 양 정도로 하는데 나중에 기분 나쁜 것이 많이 우리 마음에 자국을 남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독특하게 더 강하게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기분 좋은 일도 있었네 라고 하는데 기분 좋은 일은 빨리 잊어버리고 어떤 일을 완결시키면 거의 잊어버린답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봐도 끝까지 본 영화는 잊어먹는데 끝에 5분 남겨놓고 뭔가 이게 못 본 영화는 계속 머릿속에서 그 결말이 어떻게 났을까 계속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 뭐 러시아의 학자가 자이가르닉이라고 하는 학자가 발견했다고 자이가르닉 효과 이렇게 얘기해요. 미결된 사태에 대해서는 계속 잔재적인 기억이나 어떤 내적인 마음의 어떤 작동들이 계속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지금 내 마음의 경험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계속 되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지금 마음은 기분은 어떤가 이렇게 한번 살펴봐요. 지금 내 기분은 어떤가?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기분 좋은 학생 손 들어봐요. 기분이 아주 나쁜 학생 또는 기분이 꿀꿀한 학생 둘밖에 없네요. 나머지 학생들은 별 느낌이 없지요. 양쪽 다 아니지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게 무덤덤한 느낌이라고 해요. 무덤덤한 느낌도 느낌 중에 하나다. 아, 내가 지금 무덤덤하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라는 얘기예요. 느낌으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다음 지금 생각이 아무 생각 없는 학생 손 들어봐요. 손을 드네. 어떻게 아무 생각 없는데 손을 들어? 손을 들려는 생각이 일어난 거 아니야? 아무 생각이 없었으면 깨어있는 동안에는 불가능합니다. 잠자고 있는 학생은 잠자니까 내 말소리도 안 들리니까 손을 들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느낌, 정서, 생각, 판단들로 계속 작동하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그 순간순간 캐치하느냐. 이것이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계속 주의를 자기 마음 안으로 기울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이 법에 대한 마음 챙김이 있어요. 이거 내용을 보면은 하나하나 얘기할 텐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앞에 나온 신수심, 몸, 감각, 느낌, 마음의 상태를 다 포괄하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가, 어떤 식으로 경험되는가 하는 것을 범주화시켜서 보여주는 게 법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몸, 느낌, 마음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다시 종합해서 정리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하나 봐나가겠습니다. 의과 산업 수행을 위한 마음 챙김의 대상으로 이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일단 경전의 서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구들이여, 수행생들이여, 수행자들이여, 이것은 모든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청정이라는 것은 마음의 깨끗함, 정화를 위한 이런 뜻이고요.
슬픔과 비탄을 극복하기 위한, 누가 오늘 이제 지각해가지고 좀 슬프죠. 근데 내가 가까운 누군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비탄에 빠집니다. 내가 그분에 대한 그 슬픔이 너무 격렬해져가지고, 그런 슬픔과 비탄은 심리적인 어떤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괴로움과 싫어하는 마음, 육체적인 괴로움, 몸에서 느끼는 통증이나 싫어하는 마음은 정신적인 괴로움이에요.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없애기 위한, 그 다음에 올바른 길에 이르기 위한, 올바른 길은 8정도를 말합니다. 8정도의 중도의 그 길. 그 다음에 열반을 깨닫기 위한 한 갈래의 길이 있다. 한 갈래의 길. 한 갈래의 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은 유일한 길이다. 에카라는 것은 원이에요. 원웨이가 있다. 하나의 길이 있다. 한 갈래로 난 길이 있다.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하지만은 한 사람이 간 길이다. 붓다가 간 길이고, 그리고 이 길은 새 길이 없다. 오직 한 줄로 쭉 나 있는 길이다.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 각자가 홀로 가야 되는 길이다. 이런 뜻에서 한 갈래의 길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런 내용은 자세한 내용을 가보더라도 어쨌든 이 길로 가면은 마지막에 이 7가지 유익함,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슬픔을 극복하고 비탄을 극복하고 육체적 통증과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길에 들어서게 하고 마지막 최상의 행복인 자유인 열반을 얻게 하는 그러한 길이 있다. 이건 굉장한 선언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에 이런 삶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만약에 제대로만 이해하고 배운다면은 내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여기서 얻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들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한테? 직장이 필요해요? 좋은 연인이 필요해요? 좋은 배우자가 필요해요? 좋은 집이 필요하죠? 나이가 아이들 낳으면 아이들도 좋은 교육 시키고 싶죠? 그래서 뭐 할 건데요? 자기한테 물어봐요.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게 돌아오면은 그래서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근데 여기 행복하게 되는 길이 있다는 얘기가 마음도 깨끗해져. 슬픔도 비탄도 극복하고 있어. 몸의 통증도 없어져. 마음의 고통도 없어지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생명체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먹어야 되고 의식주라고 하는 3가지 필수품이 있어야 돼요. 옷이 있어야 되고 옷을 멋있게 입을 필요는 없어도 깔끔하게 따뜻하게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옷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허기를 달래는 음식이 있어야죠. 음식은 안 먹으면 그냥 생명현상이 단절되어 버리니까 이 에너지 시스템이 작동이 안 돼서 항상성이 떨어져서 죽게 되니까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을 때까지 먹고서 생명을 유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살 집이 있어야 됩니다. 엊그제 누가 글을 올리는데 그 글을 올린 분이 강수도 선생이라는 분인데 교수님인데 좀 집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게끔 할 수 없냐고. 집을 사가지고 걱정, 없다고 걱정, 집값 떨어진다고 걱정, 오른다고 걱정은 안 하나요? 오른다고 기분은 좀 좋겠지만 지금 집값 때문에 엄청난 위기가 몰려오고 있는데 이태리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6억 주고 산 집이 5억대로 떨어지고 4억대로 떨어지고 론보다 집을 다 팔아도 론을 못 갚는 일본의 버블과 같은 현상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왜 못 잡냐는 거예요. 이거 잡을 생각 안 하는 국가에서. 이건 정책적으로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을 소유하면 세금을 많이 물리고 집에서 그냥 살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내가 보기에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명쾌한 논리로서 글을 써놓은 거 있어가지고 쭉 읽으면서 이거 걱정 안 하면은 훨씬 사람들이 부담이 적겠다. 그죠? 하우스 푸어 같은 거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겠다. 이거는 정치를 잘하면은 많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런 기본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는 이런 사회에서. 아주 못 사는 나라는 이건 말할 것도 없지만.
이것들이 해결되고 삶의 조건들이 해결된다면은 그런 마음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 안 되니까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음 챙김을 확립시키면 이 얻을 수 있는 이 7가지 유익함은 우리의 내면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적인 작업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외부에서 얻어지는 조건들이 갖춰지더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것들을 해결할 때 이 마음 챙김을 확립시키는 것이 이러한 효과들, 이러한 우리의 유익함을 가져다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몸에 대한 마음 챙김. 어떤 자세를 지내느냐. 여기에서 또는 내 가르침에서, 내 이 법에서 어떤 기구가 몸에서 몸을 거듭 관찰하는 수행을 하면서 지낸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거듭 관찰한다. 한 번 관찰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아, 내 몸 여기 있네? 땡! 이러고 마는 게 아니에요. 또 여기 있네? 또 여기 있네? 내 몸을 계속 반복적으로 관찰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시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존재해요? 그나저나 시간이 존재하나요? 물리학 전공한 학생, 시간이 존재합니까? 물리학자들만 이거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시간은 공간과 함께 상대적이라는 게 아인슈타인의 얘기죠. 시공은 이게 절대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 게 뉴턴의 역학이에요. 뉴턴은 시간과 공간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양자역학적으로 보니까 시간과 공간은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 자체가 하나의 세트로 돼가지고 함께 있는 거예요. 어떤 공간에서는 시간이 굉장히 길 수도 있고 어떤 공간에서는 시간이 굉장히 짧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빛의 속도로 만약에 우리가 여행할 수 있다면 시간이 흐르지 않을 수도 있다. 시간이 빛의 속도보다 느려서 그런가요? 그건 나름대로 확인한 내용들이 있죠. 우리가 지금은 불가능한 어떤 여행이라 할지라도 그런 기구가 생기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주에 갔다 왔는데 여기 사람들은 나이가 30년 지났는데 나는 이제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그런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예요? 우리는 어떤 시간을 경험합니까? 지금 봐요. 지금. 이 지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시간은 지금입니다. 지금 과거도 기억하고 지금 미래도 걱정하고 미래도 계획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살아있는 생명체들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지금이에요. 그 지금 안에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고 다 지금의 지금. 근데 이 지금이 애석하게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근데 지금이 가만히 있지 않은 건가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알아듣겠어요? 뭐 궤변을 늘어놓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현재는 계속 현재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사물의 변화가 지금 내가 몸을 움직이고 말을 하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간들은 늘 현재에 일어나고 있다. 이게 흘러가 버리면 과거라 그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라고 할 뿐이다. 근데 우리의 경험을 순수하게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다면 지금밖에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일어나는 그 사건들, 그 지금 일어나는 이 몸의 경험들을 거듭거듭 새롭게 관찰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이 처음이다. 이 말은 이해하죠? 우리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2번 똑같은 사건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평생 동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은 첫 순간이다. 이 첫 순간의 경험을 계속 새롭게 하는 것을 거듭거듭. 이거는 습관화의 벽에서 습관화의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 적응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늘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신선한 감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음 챙김이 강하게 이어지면은 지금 이 순간순간의 변화들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기 때문에 계속 맑게 깨어있으면서 현재의 변화를 분명하게 알아차립니다.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거듭거듭 관찰하느냐?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합니다. 건성건성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분명히 알면서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분명히 이해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마음 챙김을 지니고 마음 챙김을 지니고라는 말은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포착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은 과거의 기억으로 갑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되짚거나 또는 반성하거나 또는 생각하면서 흐뭇해하거나 또는 미래를 계획하면서 미래는 나는 어떻게 될 것이야. 나 졸업하면 어떻게 될 것이고 이미 4학년인 학생이 이미 어느 기업에 취직한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나는 가서 어떻게 일을 해야지. 미래에 대한 구상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러한 사건들로 마음이 분산되어버려요. 과거와. 근데 그걸 다시 초점을 맞춰서 지금 이 순간을 보면 여기에 경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현재가 계속 진행되다가 지금 내가 생각했던 미래 쪽으로 갔다가 다시 또 흘러가고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분명히 이해하고 현재를 놓치지 않고 마음 지니고 이렇게 지나간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세간에 대한 탐착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제어하면서. 이때 세간이라는 말이 좀 어렵지만은 우리 내 몸과 마음의 경험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오온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몸의 경험, 마음의 이 경험들. 근데 이 내 몸의 경험과 마음의 경험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존재들, 밖에 있는 사람들, 밖에 있는 물건들에 대한 모든 것들,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탐착심, 집착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을 제어하면서, 그러니까는 있는 그대로 평가하지 않으면서 수용의 태도, 이런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자세가 몸에서 경험되는 것을 거듭거듭 관찰하는 태도이자 그 다음에 방법입니다. 느낌 똑같아요. 마음도 똑같고 법도 똑같습니다. 내용만 이제 달라져요. 자, 몸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은 이와 같이 14가지가 있습니다. 아유, 몸이 왜 이렇게 복잡한가 생각하시는 분들은 몸은 복잡하지 않은데 몸을 관찰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해 놓은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 몸에서 먼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호흡이다. 코끝에 스치고 들어가는 공기의 흐름을 알아차리는 호흡 자체를 알아차립니다. 왜 호흡이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죽은 사람한테 명상을 시키지 않으니까 산 사람한테 명상을 시키죠. 살아있을 때 가장 늘 빠뜨리지 않고 하는 이런 숨 쉬는 일이에요. 그죠? 밥은 며칠간 굶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한 끼 건널 수도 있고. 근데 호흡은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생존 자체가. 산소를 흡수하지 않으면은 내 몸에 저장된 이 태양 에너지를 분화해서 소화시켜서 에너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소를 계속 흡입해요. 이 안에 쌓인 이산화탄소는 내보내야 돼요. 우리는 산소를 흡입해서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흡수된 어떤 식물, 이거를 분해해가지고 화학적으로 분해해서 운동 에너지, 말하는 에너지 또는 우리의 신경들이 작동하게끔 하는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필요한 거예요. 산소가 필요하게끔 우리 몸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진화되어 왔습니다. 생명체들, 지구에 사는 생명체들은 다 그렇게 진화되어 왔어요. 그래서 호흡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호흡은 잠시 쉴 수 있습니다. 그죠? 마음이 불안하면 거칠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고. 근데 호흡은 심리 상태와 밀접하게 또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안하면 심호흡을 하라고 그러죠? 긴장하면 심호흡을 한 몇 번 해보라고 그러죠?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자, 숨을 크게 들어 마시고 내쉬라고. 그러면은 그 심호흡에 의해서 마음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근데 거꾸로 호흡을 관찰하면은 마음이 또 가라앉아요. 두 가지가 상관적이에요. 연관되어 있어요. 호흡을 알아차리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현재에 깨어있는 것에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호흡을 조절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불교적인 명상은 호흡을 빨리 하라, 길게, 짧게 하라, 길게 하라, 깊게 하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길면 긴 줄 알고 짧으면 짧은 줄 알고 호흡의 전체 과정을 알아차리면서 호흡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가고, 서고, 앉고, 눕는 네 가지 주요 동작. 그걸 한문으로 행주, 좌와라고 합니다. 가는 것은 움직이는 거죠. 주는 멈추는 거죠. 좌는 여러분가 앉아있는 거. 그 다음에 와는 누워있는 거. 이 동작들을 할 때마다 분명하게
열심히 알면서 깨어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명상할 때 제가 이제 한 명상에 이름을 붙이면 3분 미니 명상이라는 걸 맨 처음에 했어요. 몸과 마음이 일어나는 모든 경험을 마음을 열고 알아차려. 두 번째는 호흡을 알아차려. 한 1분에서 2분. 세 번째는 몸의 자세를 알아차리고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몸의 자세를 알아차리는 것이 앉아있을 때는 앉아있는 자세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서 있는 자세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걸을 때는 걷는 자세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행, 이 마음챙김 명상, 위파사나 명상의 주된 자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앉아서 하는 것, 하나는 걸으면서 하는 것. 두 가지 자세가 주된 자세로 하는데, 여기서 근데 서 있을 때도 알아차려야 돼요. 물론 그 다음에 누워서 할 때도 있습니다. 누워서 하면 편하겠죠? 누워서 편하게 누워서 이제 요가의 자세로 하면은 이제 송장 자세라고 하는 사바 아사나라고 하는 자세로 누워서 할 수도 있고, 또는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지요? 여러분들께서 허리를 의자에 기대지 않고 다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자세로 앉아가지고, 또는 무리가 좀 가더라도 반가부자나 가부자를 하고, 또는 다리를 포개고 앉아가지고 앉는 그 자세가,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는 부처님께서 법당에 가면 앉아있는 그 자세가 가장 편하게 오래 앉아있을 수 있는 그런 자세입니다. 신체에 가장 무리를 안 주고 이 척추를 바르게 세움으로써 신경계통이 작동하는데 가장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세입니다. 이 네 가지 자세를 그때그때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종 내가 지금 앉아있구나, 앉아있는 이 자세를 알아차리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행주좌화에서 좌에 해당하는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다가 내가 지금 어떤 자세로 있지? 이렇게 한번 돌아봐요. 그러면 현재의 순간으로 마음이 돌아옵니다. 이 순간에 내 몸의 자세로 돌아옵니다. 어디로 마음이 달아나질 않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의 경험이지만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생각들은 계속 이제 현재의 경험을 놓치고 분산돼 버리게 하니까 생각에 빠지면은 내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알아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분명한 알을 지니고 세세한 하나하나의 행동을 마음 챙길 것, 이런 뜻이에요.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거죠. 여기에는 내용이 하나하나가 앞으로 가고 뒤로 돌아올 때, 앞을 보거나 주위를 돌아볼 때 우리는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앞을 보거나 또 주위를 보거나 이러죠. 그럴 때마다 알아차려요. 팔다리를 구부리거나 펼 때, 그 다음에 스님들은 밥을 빌려 탁발하기 위해서 이제 신복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바로 밥그릇을 들고 이렇게 탁발을 나갈 때, 우리들한테 적용하면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을 때, 밥을 할 때, 설거지 할 때, 뭐 또 학교에 오기 위해서 옷을 입을 때, 외출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동작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씻고 맛볼 때, 저 선정 같죠? 먹고 마시고 씻고 우리의 음식을 먹는 모든 자세를 알아서, 그래서 MBSR에서는 건포도 명상으로 한번 실험을 합니다. 한번 해보면 좋겠지만은 나중에 먹기 명상 한번 여러분들한테, 전에 이제 특나산 스님이 한국에 한 10년 전에 오셨는데 먹기 명상을 하는데 점심때를 걸쳐가지고 이게 한 워크샵 같은 강연이 지속됐는데 점심을 싸우라 그러더라고요. 각자 샌드위치를 싸우세요. 그리고서는 한 시간 강의를 하시고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샌드위치를 클러서 자 먹으면서 명상하면서 먹습니다. 자, 전부 꺼내세요. 그 다음에 입에 씹어보세요. 씹히잖아요. 씹는 동작을 알아차리세요. 어떤 맛이 나는가요? 자, 맛을 알아차리세요. 삼키세요. 그러면 맛이 떨어지나요? 샌드위치 맛이? 여러분들 먹을 때 알아차리면요, 음식의 맛이 선명하게 감각에 살아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점심 때 뭘 먹는지 몰라요. 너무 허겁지겁 먹지 말고 조금 일찍 끝내도록 노력할 테니까. 소변을 볼 때, 대소변을 볼 때니까
화장실 가서 나 이제 혼자 있다 해가지고 마음 놓고 있지 말고 마음 챙기면서 용변 보라 이런 식으로. 별것까지 다 참견하게 됐습니다. 참견하는 게 아니에요. 화장실 가서 용변 보는 일밖에 안 하잖아요. 다른 일 안 하잖아요. 아, 다른 일 하지. 또 스마트폰 가져가서 또 막 하지. 그죠? 아이판 가지고 있어도 막. 그러지 말고 그때는 부처님 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이거 가지고 갈 일이 없잖아요. 나도 가가지고 뉴스 앉아서 이거 보고서 뉴스 보고 앉아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그 일에 충실하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가고 서고 앉을 때, 그 다음에 잠자리에 들고 잠에서 깨어날 때, 잠자리에 들 때, 잠에서 깨어날 때, 잠자는 동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동안에 마음 챙겨야지 이러고 자면 안 돼요. 잘 땐 자고, 자기 직전까지 깨어있고, 잠에서 눈을 뜰 때 깨어있자, 이런 얘기예요. 이게 가능해져요. 나중에 자기 전까지 마음 챙기고 있다가, 눈을 딱 뜨는 순간에, 딱 눈이, 의식이 돌아오는 순간에 딱 알아차리면서 깰 수 있습니다. 굉장히 선명하고 맑게 깨어날 수 있어요. 말하거나 침묵할 때, 말할 때는 어떻게 알아차려요? 뭘 알아차리나요? 말할 때 알아차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할 때 알아차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입술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말하라. 이렇게. 입술의 움직임을 알아차려라. 여러분들이 지금 말 안 하니까 침묵하고 있다면서 알아차린다. 언어적인 활동을 할 때 또는 말을 안 할 때도 알아차립니다. 모든 일상 동작들을 하나하나 다 알아차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적용시키면은 어떤 행동을 할 때 유용한가, 나에게 유익한 행동인가 하는 것을 알면서 하라. 그 다음에 시기가 적절한 행동인가 하는 것을 알면서 하라. 적절성. 그 다음에 내가 하는 행동이 또는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대상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대상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까지를 파악해라. 불교적으로 말하면은 무상하고 변하고 있고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실체가 없다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라.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거나 레포트를 쓰거나 뭐 이런 일을 할 때는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이 두 가지 단계만 유용성과 적절성만 적용시켜도 되고 한 가지 더 나온다면 대상 자체를 분명히 알면서 하는 것은 중요하지. 나에게 유용한 일인가 시기가 적절한 일인가 이 두 가지만 분명히 파악해도 상당히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육체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이거는 부정관을 하라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육체를 학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놈 몸에 이 몸을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바르고 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해요. 그러죠? 아직 본격적으로 화장을 시작하지 않은 여학생들은 화장품 값이 기본밖에 안 들겠지만은 나중에 화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은 이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 값이 아마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피부에 안 보여서요. 이런 말로 아마 이렇게 쓰이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몸을 꾸미기 위해서 몸을 아름답게 해야 아름다움에 반한 남성들이 나를 좋아할 테니까 아름다움에 반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선택해 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을 꾸밉니다. 근데 몸이라는 것을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내가 아름답고 안 아름답고는 행복도에 별 관계가 없다. 근데 내 스스로가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이 존중감이 훨씬 더 행복도에 더 영향이 있습니다. 남이 봐서 너는 미인이야 라고 하는 그 판단은 내가 스스로가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판단보다 행복도에 별 영향을 못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잘 살래. 뭐 이 정도면 됐지 하고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살면 돼요. 외모에는. 근데 여기서는 그 외모에 대한 집착 또는 이 몸에 대한 집착까지 내려놓기 위해서 몸을 분해해 보는 거예요. 좀 잔인한 방법이에요. 머리카락. 자, 여러분들 머리카락을 여기 달려있으니까 맨날 이 샴푸하고 뭐 무스도 바르고 뭐 이렇게 하죠. 이거 머리카락이 빠져있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쓰레기통에 집어넣기도 싫을 정도로 그냥 내 머리카락이 아니면 더 놀랄 텐데 내 머리카락이니까 그래도 주워서 담아서 버리죠. 머리카락 다 뽑아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머리카락
몸의 털들, 몸에 여러 가지 솜털들 다 뽑아서 한 군데 모아놔봐.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큼 되나요? 다 뽑아놔요. 그 다음에 손발톱 뭐 20개밖에 안 되니까. 이빨은 30몇 개 있죠? 이 뽑아가지고 이렇게 놨다고 생각해요. 피부 껍데기 다 벗겨가지고 한쪽이란 말이에요. 살, 힘줄, 뼈, 골수, 콩팥, 내장 기관들 하나하나 다 드러내가지고 뭐 장기 이식할 건 아니지만 있다고 생각해봐요. 따로따로 한번 몸의 이 구성 요소들을 다 분리해서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소변, 관절을. 그러면 이거 내 몸이다, 이게 사랑스럽다 이러겠어요? 조금 역겹겠죠. 그래서 몸에 대한 집착을 조금은 거리를 둬라 이런 뜻입니다. 몸을 보호하라고 했지 몸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라고 얘기한 것은 이거는 우리의 고통과 근심과 불편만 더할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육체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기 위한 방법적인 것. 이것은 잘해야 됩니다.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적으로 하는 방법들이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청정도론이나 이런 논서에. 그냥 나 혼자 해볼까 하고서 무리하게 하지 말고 그냥 내 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하는 정도로 관찰하는 대로만 일단 생각을 됩니다. 그 다음에 윗바사나한테 직접 사용되는 것은 4가지 요소로서 우리 몸을 관찰한다. 4가지 요소는 지, 수, 화, 풍입니다. 그래서 지, 땅의 요소는 딱딱하고 부드러운 것. 여러분들 몸을 지금 몸에서 느껴지는 딱딱한 부드러움은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손을 한번 펴봐요. 왼손이든 쓰지 않는 손. 앞으로 이렇게 넣어놓고 그 다음에 천천히 손을 주먹을 쥐기 시작해봐요. 움직임을 알아차리면서 손을 뻗거나 천천히 손을 움직임을 알아차리면서 눈을 뜨거나 감거나 상관없습니다. 손의 주의를 기울여서 천천히 뼈 마디마디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주먹을 쥡니다. 자, 손가락이 다 맞닿고 천천히 주먹을 쥐기 시작해요. 자, 어떤 감각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면서 주먹을 쥡니다. 자, 주먹을 조금 강하게 접어요. 자, 어떤 느낌들이 일어나요? 어떤 감각들이 일어났어요? 지금은 어때요? 꽉 쥐고 있으면. 자, 손톱이 다, 손바닥에 닿아있을 때, 닿아있는 손바닥은 손톱에 딱딱함을 느끼죠? 그 다음에 손가락 끝은 손바닥에 부드러움을 느끼죠? 그 다음에 또 뭘 느껴요? 좀 따뜻하죠? 쥐고 있으니까. 조금 더 쥐고 있으면 손바닥 안에 물기가 보이죠? 약간 땀이 납니다. 그죠? 이 딱딱하고 부드러운 것은 지의 요소. 손가락을 움직일 때 이 움직임은 풍의 요소. 그 다음에 손바닥에 느끼는 열기는 화의 요소. 그 다음에 손을 꽉 쥐었을 때 약간의 땀이 나면서 축축한 것을 느끼는 것은 물의 요소예요. 이 안에 다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몸은 지수와 풍의 요소로서 끊임없이 구성되어 갖고 서로서로 의지하고서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구성하는 것을 분자적인 세포로 보는 경우, 생물학적으로는 그 다음에 세포를 더 따지더라도 분자의 구성 요소로 보는 경우, 뭐 여러 가지 원자의 구성 요소, 그 다음에 세포 안에 있는 뭐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잖아요. 혈액을 구성하고 있는 뭐 그렇게 보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수와 풍의 요소는 직접 경험하는 우리의 이 감각, 마음의 능력으로 직접 경험하는 요소들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이 몸은 지수와 풍의 이 요소로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지수와 풍은 밖에 있는 지수와 풍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몸은 그래서 만약 죽으면은 바로 그냥 태우면은 대부분 타버려요. 그리고 물이 한 60% 이상이니까 물은 태우면 다 증발돼 버려요. 그죠? 여러분들 몸 구성하고 있는. 뭐 열기 자체는 여기에서 있는 열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태양 에너지가 잠시 여기 들어와서 내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36.5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물론 생명이 있으니까 여기가 보존되지만 그런 물질적 요소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요. 그런 얘기. 좀 허망한가요? 몸이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다니까?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는 이 몸이 이 의식 세계와 이게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의식과 물질이 결합된 존재입니다. 인간뿐만이 아니죠. 동물들도 그렇죠. 곤충들도 그렇습니다. 곤충들이 자기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을 가만히 유심하게 봐봐요. 물론 본능적으로 또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아주 체계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고 삽니다. 인간들이 오히려 더 굉장히 능력이 많으니까 굉장히 분산되고 산만되게 살죠. 정신분열증에 걸린 원숭이 들어봤어요? 잘 알죠. 근데 인간은 어느 지역과 어느 문화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류의 1%는 정신분열증 환자입니다. 정신분열증이 일어나요. 100명에 1명꼴로. 이거는 교육 수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문화 수준도 상관이 없어요. 지역도 역사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자기의 마음이 자기가 통제 못하는 식으로 안에서 분열이 일어날까요? 심리적인 현상이. 환청이 들리고 넋 나간 듯이 해리 현상이라고 해서 정신 나간 듯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막 뭔가 제잘되고 환상이 보이고 막 그럴까요? 이게 인간 진화 과정에서 내면의 이 마음이 환경 세계와 또는 자기가 주어진 주변 세계와 잘 적응이 안 되면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증상이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어저께 내셔널 지오그래피 잠깐 보다 보니까 PTSD,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신드롬인가요? 디스오더인가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군 동물들한테 생긴다. 동물들도 정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코끼리가 PTSD에 걸린 코끼리들은 굉장히 공격적인 행동을 한대요. 인간들이 그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을 때 통제가 안 되니까 막 여러 가지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맹수들을 동물원에 가둬놨을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들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그런 심리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의식과 정신적인 장애인과 물질적인 장애가 결합된 것이 이러한 동물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몸에 대한 마음과 이 챙김에서는 이 몸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런 작용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경험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라,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거, 묘지에서의 관찰은 이제 대상을 보고 하는 부정관이에요.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실제 인간의 시체를, 버려진 시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이 시체를 버리게끔 하는 풍습이 이제 없어졌어요. 이걸 예전에 장법을 하면 풍장이라고 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그냥 썩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인도에서도 현재 일어나기도 하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시체를 버려두는 거예요. 공동묘지. 묻어주지도 않아요. 묻을 수 있는 그런 인부를 살 수 있는 그것도 없고, 화장할 나무를 살 경우가 없을 때는 그냥 버려둡니다. 그러면은 버려둔 시체가 있는 곳에 가서 스님들이 가가지고 그 시체를 마주하고 보면서 명상을 하는 방법이 9단계로 나와요. 이거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인간의 시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고, 동물의 시체 갖고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방법들이 있습니다. 동성의 시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고, 남자는 남성의 시체, 여성은 여성의 시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고, 이거는 시체를 향해서 일으킬 수 있는 감각적 욕망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뭐 능숙한 사람은 상관없지만. 그래서 시체가 버려지면은 퍼렇게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포해지고. 그 다음에 부풀어 오르고. 그 다음에 피부가 터집니다. 골막 터지고. 터지면서 벌레가 먹으면서 사지가 찢겨나가고, 뭐 벌레만 먹나요? 자칼이 와서 먹고, 하이나가 와서 먹고. 그리고 점점 백골이 되게 가는 과정. 뼈를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뼈가 다 삭아서 없어지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100골 될 때까지, 해골만 남을 때까지 쭉 관찰합니다. 보통 막 몇 개월 하면은 그렇게 되겠죠. 더운 나라에서. 추운 나라에서는 이게 또 안 썩어요. 티베트 같은 데서는 고산지대에서 시체가 썩지 않으니까 스님들은 화장하지만 일반인들은 조장을 해요. 살을 발라가지고 새들한테 주면서 마지막 뼈는 다시 추려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시체를 보면서 하는 명상이 이 마지막 부정강인데 이거는 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안 하지만은 태국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스님들의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인가 병원마다 그 해부와 그 강의가 있잖아요. 의대생들을 위해서 거기에 스님들을 참관할 수 있게 이렇게 오픈해 놓습니다. 스님들은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의대생들은 직접 해부도 하고 잘라보기도 하고 뭐 간을 꺼내서 달아보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스님들이 옆에 쭉 보게 해요. 시체는 버려진 시체가 없으니까 병원에서 해부하는 그 시체들. 여러분들 시체들은 그렇게 해부하는 시체들은 그냥 죽은 시체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기부된 시체들도 있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시체를 기부하겠다 하면은 이 시체를 의학의 발전을 써달라 이렇게 하면 기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한 2년 정도의 여러 가지 실험을 다 연구를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다 쓴 다음에 나중에 뼈만 먹어가지고 이렇게 주고 그래요. 시체 기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료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일이기도 해요. 부모들은 또는 가족들은 좀 마음이 아플지 모르지만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연습을 할 수 있어도 우리들은 못하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느낌은 세 가지입니다. 고락, 불고불락. 그죠?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무덤덤한 느낌을, 감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감각기관, 눈, 귀, 코, 여, 몸과 관계가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눈으로 봐서, 귀로 들어서 일어나는.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감각기관은 작동하지 않는데 마음에서 불뚝불뚝 올라오는 그러한 느낌들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을 수 있고 기쁨도 있을 수 있고 그 어떤 느낌이 일어나더라도 그 느낌이 일어나는 그 즉시 알아차려라. 판단하지 않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쁜 느낌이 일어나면요 우리는 바로 반응을 보여요. 반응을 보이기 전에 이미 몸을 움직이거나 인상을 쓰거나 상대방의 말을 하거나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 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래가 생긴다. 이게 12연기에서 말하는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 하나는 추구하는 가래, 하나는 회피하는 가래. 두 가지 가래. 감각적 자극에 대한 갈망이 생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뭐 느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느낌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감각과 느낌은 간단하게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몸에 대한 관찰을 하면서 몸은 몸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감각과 느낌이 함께 늘 같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일어나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 일어나도 동요되지 않고 그대로 알아차릴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통증이 일어날 때 지난번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난 여름에 수술을 했는데 통증을 좀 경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무통주사 수술할 때는 마취했어요. 하반신 마취하고 했는데 머리는 껴있고 뭐 이렇게 귀에다가 뭐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듣고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내버려뒀어요. 더 이상 처치를 안 하고 돈이 8만 원이나 든다니까 안 하기 잘했다는 생각했지만은 무통주사 안 맞고서 그냥 쭉 지났는데 그 통증들을 경험하면서 몸에서 이런 통증이 일어나는구나. 근데 그 다음에 일으킬 수 있는 마음이 짜증이에요. 하필이면 이때 이렇게 아파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몸이 아픈가 이런 생각 또는 누가 나한테 수술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아픈가 뭐 이런 생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번져가지 않게 몸의 통증에만 머물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고통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통증을 잘 모르면은 짜증과 분노로 이게 반응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다. 그 다음에 탐욕이 있는 마음, 탐욕이 없는 마음, 성내는 마음, 성냄이 없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어리석이 없는 마음. 이게 우리가 늘 일으키는 마음입니다. 욕심을 일으켰다, 화를 냈다가 또 어리석어가지고 뭐가 뭔지 몰랐다가 그럴 때마다 알아차려라. 그럴 때마다
마음을 챙겨서 알아차리면은 일시적으로 욕심도 가라앉고 분노도 가라앉고 무지도 가라앉고 분명하게 깨어있는 마음이 점점 회복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침체된 마음. 마음이 계속 침체돼요. 졸리고 까부라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럴 때 알아차려라. 또는 지루할 때도 알아차려라. 그 다음에 산란한 마음이 산만해질 때도 알아차려라. 산만하게 들떠 올라가지고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점심때 누구 만나게 생각하니까 벌써 마음이 그냥 들떠가지고 있고 이러면은 이제 산만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알아차려라. 그 다음에 5번째부터 7번째는 명상 수행을 해서 명상이 잘 될 때와 안 될 때를 알아차려라. 이게 쭉 나오는 게 선정 수행을 아까 고귀해진 마음, 각자나 고귀해지지 않은 마음. 고귀한 마음은 마음이 명상을 하면 마음이 커집니다. 마음의 폭이 커져요.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색계선과 무색계선이라고 하는 선정의 높은 단계의 선정들을 향상됐을 때, 향상이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선정이 잘 집중됐을 때, 집중이 안 됐을 때, 선정을 잘 닦으면 일시적으로 마음이 번뇌에서 벗어납니다. 그런 상태가 도달했을 때, 또는 다시 마음이 번뇌에 휩싸였을 때를 그때그때 알아차려라. 이게 8쌍 16가지의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려라. 이거는 어떤 마음이든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탐진치가 있는 마음과 탐진치가 없는 마음이 우리의 대표적인 마음 중에 6가지 마음입니다. 탐욕과 분노와 무지, 그 다음 무탐, 무진, 무치.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자기한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 지금 욕심이 있나? 나 지금 화가 나 있나? 짜증이 나 있나? 이렇게 묻는 방법도 있고, 더 있는 그대로 묻는다면 지금 탐욕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욕심이 있는가 없는가? 내 마음에. 또는 지금 분노가 있는가 없는가? 지금 내가 뭔가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몽롱한 상태인가? 선명하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게 마음에 대한 관찰입니다. 마지막에 법에 대한 관찰은 5가지 덮개. 이제 명상을 하다 보면은 명상이 방해되는 경험을 먼저 합니다. 그것이 앞에서 이미 얘기했던 욕심이 생기거나 분노가 생기거나 또는 험심과 졸음에 빠지거나 침체되거나 또는 결등과 우울에 빠지거나 마음이 산만해져요. 그 다음에 회의적인 의심이 생기거나 이것이 명상을 하는 사람이 처음에 만나는 장애물이자 심리적인 현상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경험될 때마다 아 내가 지금 또 마음이 생각에 사로잡혔구나 또 내가 졸리구나 또 내가 화가 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들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가라앉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오온, 몸과 마음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해요. 사실은 오온의 경험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러다가 장애물인 5가지 덮개 장애물이 나타날 때 알아차리고 가라앉으면 다시 몸과 마음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좀 더 진전되면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을 알 때마다 알아차립니다. 눈으로 볼 때 보임, 들릴 때 들림, 냄새 날 때 냄새. 냄새는 잘 모르죠. 맛볼 때 맛보는 짠맛 이렇게 알아차립니다. 맛보는 그 나의 감각을 알아차립니다. 몸에서 접촉이 일어날 때 접촉을 알아차립니다. 그게 그 다음 마음에서 여러 가지 대상들이 나타날 때 그 대상들에 대한 대상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12처에 대한 안입이 절신이 눈고 코, 혀, 몸, 마음에서 각각의 대상들을 경험할 때마다 알아차립니다. 그럼 눈으로 대상이 보일 때 그 대상이 아름다운 대상이라도 욕망으로 치닫는 것이 차단되고 그 대상이 내가 보기 싫은 대상이라도 분노나 짜증으로 또 이렇게 반응하는 마음이 가라앉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7각지가 경험되기 시작해요. 오온과 12처에 대한 이 명상을 마음챙김을 계속 들으면은 이제 아까 정종진에서 개발해야 될 노력 가운데서 이 7가지 요소인 깨달음의 7가지 요소가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명상을 열심히 하면은 중간에 결실로서 이 7각지가 경험된다.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때 달라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하면은 많은 것들이 경험돼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한 일주일 정도 또는 좀 길게 한 달 정도 투자해가지고 이걸 경험하기 시작하면 상당한 내공이 생길 거예요. 힘이 생길 거예요. 겨울방학 때 별로 할 일 없으면은 미얀마 가가지고 한 달 정도 명상하고 오는 것도 방법이에요. 나중에 가고 싶은 학생 나한테 이메일 보내요. 내가 이런 방법을 알려줄게요. 거긴 따뜻하잖아요. 일단 아침 온도가 한 10도, 낮 온도는 30도 이래요. 30도인데 안 더워요. 따뜻해요. 따끈해요. 비가 안 오니까 너무 좋고. 제일 살기 좋은 때가 12월부터 2월까지예요. 그쪽 지역. 우리 딱 방학할 때니까 너무 좋지. 법령처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성제가 경험된다. 수행의 최종 결실이 마지막에 사성제가 경험된다는 것은 열반에 대한 체험이 일어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열반에 대한 체험이 일어날 때 뭘 누르는가 이렇게 되구나. 끝내라고 오늘 일찍 끝나는다고 그러니 계속 30분에 딱 끝내겠습니다. 영상은 못하고 계속 설명만 하고 계시면 지금 법령처를 중심으로 한 이 수행책에 대해서는 내가 길지 않게 쓴 논문이 있으니까는 웹하드에 올라가 있어요. 내 논문 여기에 보시고 마지막에 열반에 대한 체험으로 수행이 완결되면서 이 법령처는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수행의 길이 쭉 있는 거예요. 수행을 하면서 경험되는 것. 방해물도 있고 실제로 계속 관찰해야 할 이 몸과 마음, 오온의 경험으로서의 몸과 마음, 12처의 경험으로서의 몸과 마음의 경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칠각지가 경험되고 마지막에 사성제가 경험되면서 마음챙김 수행이 완성된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경험을 잘 못하는 거니까 설명해도 이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은 경험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바른 마음 집중은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딱 고정되는 것. 이거는 자연명상 하면서 우리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명상 할 때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또는 고마운 사람 딱 한 사람 정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마음을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행복하고 평안없기를이라는 방법을 쓰지요. 그 문구를 쓰고 대상을 향해서 이게 집중의 방법이고 마음을 고정시킨다. 신일경성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를 신일경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태를 유지해서 마음을 점점 집중력을 키워서 정화해가는 방법을 바른 마음 집중이라고 합니다. 이건 4가지가 있어요. 여기에는 4가지 마음 챙김이 대상이고 4가지 마음 챙김의 대상들이죠. 신수신법. 그 다음에 4가지 바른 노력, 마음 집중이 일어나려면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법들을 실현하고 가끔 개발하는 것이 마음 집중을 갖는 것이다. 수행하는 것이다. 조건은 역시 바른 노력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집중이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마음 챙김이 또 하나 그 대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마음 챙김의 대상에 계속 관찰해나가는 방법과 집중하는 방법 2가지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것은 이제 선정수행을 담는 거고 관찰하는 것은 윗바사나를 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윗바사나와 선정은 약간 접근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윗바사나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 지금 경험되는 것들을 그때 깨어서 알아차리는 것이고 선정은 계속 하나의 대상을 집중해 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첫 번째 선정이라고 하는 것에 도달하면 아주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감각적인 욕망을 떨쳐버리고 모든 온전하지 못한 법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법들을 떨쳐버리고 마음 집중의 대상에 대한 거친 사유 또는 미세한 사유, 언어적인 사유를 말합니다. 이런 언어적인 생각들을 일으키고 감각적인 욕망에서 멀리 떠나면서 생겨난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행복감이 있는 첫 번째 마음 집중을 성취하여 거기에 머문다. 첫 번째 마음 집중을 성취하면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은 다 가라앉고 감각적 욕망도 가라앉고 이 초선이라 첫 번째 선정은
이제 욕망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그런 심리적인 마음의 상태가 이루어진다. 새끼의 선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가지가 갖춰진다. 5가지 덮개가 끊어지고 5가지 덮개, 욕망, 분노, 졸음, 그 다음에 산만한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 다 가라앉고 5가지가 갖춰져요. 이게 아까 말한 이 5가지 덮개를 말하고 5가지 갖춰지는 것은 아까 거친 생각, 미세한 생각이라고 하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갖춰지고 기쁨과 그 다음에 행복감과 한 대상에 대한 집중된 마음 상태가 갖춰집니다. 이것만 경험해도 엄청난 마음의 힘을 얻습니다. 이거 경험하려면 시간을 조금 들여서 이건 뭘 누르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돌아가요. 어쨌든 마음 집중이라는 것을 갖게 되면은 첫 번째 선정에서 엄청난 힘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선정에서 언어적 사유를 통해 가지고 대상에 집중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기쁨과 행복감을 경험하면은 여러분들이 감각적인 것으로 경험하는 기쁨과 행복은 여기에 비하면은 거의 아무것도 아니다 할 정도로 강하게 일어나요. 우리의 심리 상태에서. 뭐가 일어나길래 이렇게 강조합니까? 경험해봐야 알죠. 그러면은 아, 이것은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본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나이에서 만약 집중적으로 하면은 빠르면은 한 보름, 조금 시간 걸리면 한 달, 조금 더디는 학생은 한 3달 정도 하면은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모여서 한번 해볼까요? 겨울에 한번 해볼까? 불 떼놓고 따뜻한 방에서 한국에서 많이 가르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윗바사나 수행 가이드 카페에 들어오면은 이런 명상을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단과 밑자라,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무엇인가? 우리의 언어적인 사유로 계속 대상에 접근해 나가는 것. 그 대상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 2가지 상태를 말한다는 것을 설명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은 거친 사유와 미세한 사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가라앉아요. 언어적인 고찰이 가라앉고 정결함과 전일성이 있는 하나의 집중된 상태가 있는 거친 사유가 없고 미세한 사유가 없는 마음 집중에서 생긴 기쁨과 행복감이 있는 기쁨과 행복감이 더 깊어집니다. 제2선에서 머문다. 제2선을 구성하는 곳은 기쁨과 행복감, 그다음 마음이 집중된 상태다. 언어적인 어떤 도구가 문구가 이제 사라집니다. 사라지고도 집중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2선에 머물고 제3선은 희열도 없어지고 평온에서 머물고 이제 기쁨이라는 것도 거칠서 가라앉고 행복감, 특히 마음 챙김과 분명한 안을 지니고 몸으로 행복을 경험하면서 몸에서 이제 행복이 느껴져요. 마음이 행복해지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몸으로 영향을 줍니다. 마음이 슬퍼지면요, 그 다음에 몸이 힘들어져요. 마음이 먼저 작동하고 그 다음에 몸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이게 탑다운 방식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심리적인 현상, 정신적인 현상이 물질에 영향을 주는 방식인데 여기서는 몸에서 행복을 경험하면서 평온함과 마음 책임을 지니고 행복감에 머물다가 제3선을 성취한다. 3선은 행복감과 신일정성, 집중된 상태만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제4선은 이제 다 내려앉고 행복감도 괴로움도 다 버리고 오직 마음 챙김이 평온과 마음 챙김이 청정하게 된 또는 평온에 의해서 마음 챙김이 청정하게 된 우리 마음이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마음 챙김이 정화된 그런 아주 분명한 마음 챙김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서 평온과 마음이 집중된 상태만 유지되는 제4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마음 집중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음 집중을 이걸 잘 바꾸면은 제4선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물론 4선 이후에 무색계정의 4단계가 있고 그 위에 멸진정이라는 아주 독특한 깊은 선정 단계에 지혜에 의해서 체험되는 열반에 가까운 수련 마음의 상태가 있지만은 그것은 8정도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온 내용들은 이 마음 챙김과 집중, 윗바사나를 결합시켜서 한 설명들인데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이 내용들은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기로 하고, 문제는 지혜와 집중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조합을 이루어서 같이 함께 가는 새 두 날개처럼 같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집중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자연명상을 소개하고, 지혜를 이루기 위해서 윗바사나 마음 챙김 명상을 한다는 이유를 여기서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자에게 선정이 없고 선정이 없는 자에게 지혜가 없다. 선정과 지혜를 갖춘 자는 열반은 가까이 있다. 그래서 팔종도의 수행은 계와 도덕적 규범을 바탕으로 마음 집중인 선정과 그 다음에 지혜로서의 윗바사나를 같이 닦아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선정과 지혜를 닦는 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은 두 개가 같이 갖춰질 때 진정한 깨달음이 일어난다. 이런 말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잡한 말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마음 챙김만 닦아나가서 순수하게 윗바사나를 닦는 방법과 선정을 완전하게 갖추면서 그 다음에 윗바사나를 닦아서 열반에 도달하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사마타 수행을 위주로 해서 가는 방법과 윗바사나 수행만 순수하게 가는 방법이 전부 다 제시되어 있고, 어떤 길도 각자의 성향에 맞게 취향에 맞게 갈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질문한다고 하고 명상한다고 하고 설명하다가 다 가는 거예요. 질문할 거 있으면 써서 내고 답도 안 하지만 어쨌든 내가 법은 있으니까 써서 내고. 자, 오늘 강의 여기 마치고 여러분 토론을 한 번 더 하는 게 좋겠어요? 이번 토론 쉴까? 이번 토론은 그럼 쉬고 다음 주하고 아마 토론을 하고 2번 정도 더 하게 될 거니까 총 5번 정도 하게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자, 오늘 소감 한번 내시고 끝내겠습니다.